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 이런 말하면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러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1살, 2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1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에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하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갖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학위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내줘야 돼요. 연금도 지금 20만원 40만원 주잖아요. 그거 80만원 90만원까지 올려야 돼요. 80만원 90만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원 90만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원 90만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 많은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2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원, 100만원, 뭐 110만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요.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은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면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요.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 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이거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요.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요.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을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갖고 더 이상 바둑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고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 70, 몸무게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사노?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프라이 만들기. 좋아하는 음식은 도너츠예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벌써 근데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보기에.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게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 확실한 가치관이 서 있지 않는 한 그냥 어벙어벙하고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잡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봐야 되겠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며칠 전에 이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져.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요.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요.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럼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제인데 아직 폰이 있네.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한국의 요즘 제노시스는 미국 평가에 거의 1위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많이 팔리고.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팍 친다.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미 감독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의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가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요.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가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굽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콘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집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경찰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두들겨 맞고 막 이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 경찰들이 그렇게 그냥 국민들한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가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하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도 기다려야 돼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근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대단해서 대한민국.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멤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나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해요.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욕 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찍으면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프로조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는지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른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리고 갤럭시 1, 갤럭시 2, 갤럭시 3, 갤럭시 4, 5, 6, 7, 8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뭐고 휴대폰이 뭐고 갤럭시 1, 2, 3, 4, 5, 6, 7, 8을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 전화기는 들고 있는데 네, 뭐가 뭔지는 몰라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저는 갤럭시 8 플러스예요.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삼성이 그래도 10대 기업에 들어가 있어요. 세계 10대.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다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네,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데 물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삼성이 올해 수출액이 2,000억 달러가 넘어가요. 삼성이 올해 수출액이 2,000억 달러. 헝가리보다 더 많이 수출해요. 헝가리라는 나라보다도 기업 하나가 훨씬 더 많이 수출을 하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고가 되니까 286 컴퓨터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50년을 더 살아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 아침에 눈을 뜨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 세상이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어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고 이번 달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넘기고 있습니다. 시간만 빠른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눈칼 사이에 변해버리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멀리 사는 자식에게 안부를 묻기 위해서는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가고 우표를 붙여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후에야 소식이 전해졌지요. 급한 일이 있으면 비싼 장거리 전화를 걸어야 했고 그마저도 집에 있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손자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도 학교에서 상을 받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작은 기계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전화만 되는 게 아니라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을 뒤져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지요. 길을 잃었을 때도 지도를 펼쳐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적지만 말하면 친절한 목소리가 길을 안내해줍니다. 교통수단의 변화는 더욱 놀랍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에서 서울까지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 일찍 집을 나서서 버스를 갈아타고 기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타면서 해가 질 무렵에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더 멀리 부산까지도 반나절이면 갈 수 있고 비행기를 타면 몇 시간 만에 다른 나라에 도착할 수 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편리해진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너무 빨라서 숨이 차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천천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새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또 어느새 가을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과 나누는 정,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은 내나 지금이나 똑같이 소중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빨라질수록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더욱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기술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 변화에 휩쓸려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것들을 배우되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손자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줄 때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 정말 유용하더군요. 멀리 사는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할 수 있게 되었고 좋아하는 음악도 언제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요. 변화를 관찰하고 이해하려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린 자세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이유는 없으니까요. 오히려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기에 세상의 변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빨라진 세상의 속도에 맞춰가되 우리만의 리듬을 잃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균형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빨라진 것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네를 걸어보면 예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전만큼 들리지 않고 대신 공원 벤치에는 또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자주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한 집에 자녀가 셋, 넷은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 낳기도 어려워하는 젊은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그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좋은 교육을 시키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을 좋지 않은 일로만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는 우리들이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이웃을 둘러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정년 퇴직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분들,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 취미 생활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까지.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그저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가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젊은 세대와 우리 세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기도 해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생각하는 방식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손자, 손녀와 대화를 나누다가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끈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형태는 달라졌을지 몰라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대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그 대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새로운 가족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들,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희망적이에요. 결국 이런 사회 변화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이 좋았다며 과거에만 머물러 있기보다는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고 그들의 새로운 생각과 에너지를 배우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르니까요.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로봇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저 먼 미래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어느새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어요. 은행에 가면 사람 대신 기계가 업무를 처리해주고 마트에서는 계산대에 사람이 없어도 물건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집 안에서도 청소를 대신해주는 작은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시대가 되었지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한다면 그럼 사람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일자리가 줄어들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갈까요?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기계가 할 수 있는 일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은 정확하고 빠르게 계산을 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반복적인 작업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여전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런 차이를 더욱 분명하게 느낄 수 있어요. 검사 장비들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지만 환자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격려해주는 것은 여전히 의사와 간호사의 몫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손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환자 개개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맞춤형 치료를 고민하는 것들 말이에요. 교육 현장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습 프로그램이 나와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고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사람인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을 기르고 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결코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의 시대에는 사람다운 마음과 감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은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사람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책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에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가족과 대화를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경험들이 모두 소중한 공부가 됩니다. 또한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정해진 답이 있는 문제들은 컴퓨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은 사람만의 특별한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를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고 평소에 가보지 않던 곳을 여행하고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됩니다. 문학이나 역사, 예술 같은 분야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런 분야들은 사람의 마음과 감정, 문화와 전통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시를 읽으며 느끼는 감동, 소설을 통해 경험하는 다양한 인생, 역사를 통해 배우는 지혜들은 기계가 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진 장점을 생각해보면 더욱 희망적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쌓은 인생, 경험과 지혜는 그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온 경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배운 처세술, 인생의 참된 가치에 대한 깨달음들은 모두 로봇 시대에도 여전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익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더욱 발전시키 그것을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단순한 추억 나누기가 아니라 소중한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속에는 인간관계의 지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삶의 가치관 등이 모두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아무리 발달한 기술로도 전달하기 어려운 사람만의 특별한 자산입니다. 결국 로봇 시대가 온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인간다움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사람다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만의 준비를 해나가면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이를 배려하는 정신,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따뜻함 등을 계속 기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앞으로의 시대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서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고 세상의 흐름을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창한 학문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뉴스를 보며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끄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사회의 일원이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을 텐데 그들의 고민과 꿈은 무엇일까요? 손자, 손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만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신 그 차이를 좁혀나가려 애쓰는 거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변화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변화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익숙해지니 정말 편리했어요. 멀리 사는 가족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즉시 찾아볼 수 있고 길을 잃었을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능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배우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가 활발해지는 느낌이 들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꼭 어려운 것을 배울 필요는 없어요. 새로운 요리법을 익혀보거나 처음 해보는 취미활동을 시작하거나 평소에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한 배움 중 하나예요. 예전에는 아프면 그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건강에 대한 정보도 많고 의료 기술도 발달해서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들이 모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건강관리법이에요. 사회 참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거가 있을 때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고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알아두면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시간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는 것이지요. 복지관에서 후배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거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것들이 모두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예전처럼 권위적인 관계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선택을 인정해주고 손자, 손녀들과는 친구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세대 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랜 친구들과는 추억을 나누면서도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인연을 맺어가며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지 못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계속 유지한다면 삶이 더욱 흥미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작은 기쁨들을 찾아가며 의미 있는 일들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런 소소한 행복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뒤처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기 어려운 것 같아서 위축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수많은 경험들, 그 속에서 얻은 지혜와 통찰,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따뜻한 마음씨,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만의 특별한 자산이에요.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보물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라져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해주는 것,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보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고 모든 변화에 다 맞춰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는 마음이니까요.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배려하는 정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착한 마음,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자랑스럽고 대단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여러분이 살아온 삶과 앞으로 살아갈 삶은 분명히 의미 있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